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면서 김 여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권에선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귀국하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최홍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어떤 행사에 참석한 겁니까? 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늘 오전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사리 반환식에 참석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가모니 사리가 100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가모니 사리는 미 보스턴 미술관이 보유 중이었는데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미국 순방에서 김 여사가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해 10년 만에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는 사흘 전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 오찬을 한 데 이어 오늘은 대회 행사에 참석했는데 외부 공개 활동을 재개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169일 만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언제 도착합니까? 네, 김 전 지사는 잠시 뒤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주 목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노무현, 문재인의 적자라고 불립니다. 브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을 떠나 영국 런던 정경대 방문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지만 이번 귀국을 계기로 민주당 안팎에서 복권론과 함께 김 전 지사가 친문 구심점이 될 거라는 역할론이 거론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방금 전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이기인, 전성균, 조대원, 청강정, 허은하 등 5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대로 친문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귀국합니다. 김 전 지사 귀국이 민주당 개파 움직임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후 처음으로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이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는데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의 의무화 규제는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제고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자, 본격적인 대권을 본격적인 행보로 좀 봐도 될까요? 글쎄 일단 이 KC 인증 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분산돼 있던 국가 단위의 어떤 인증 마크를 KC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통합을 한 겁니다. 예. 아마 여러분 휴대전화 뒤에 보시면 다 이렇게 KC 마크가 있거든요. 예. C 마크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공산품에 대해서는 다 이제 KC 마크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제품, 즉 KC 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 최근에 이제 유해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전부 다 KC 마크를 전부 다 맞도록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바꾸는 거를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 좀 더 싼 제품이라든지 또 다양한 제품을 구입하는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KC 마크 하나 따려면 보통 한 4, 5개월 정도 걸리고 돈도 꽤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의 규제가 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이나 지금 나경원 당선인도 모두가 다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국민 생활적 문제, 특히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어떤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어떤 정치적 메시지 딱 한 번 냈습니다. 지난 4월 29일인가 딱 한 번 냈는데 지금 이번에 낸 메시지는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생활적 필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어떤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본인의 어떤 이 주장들을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이제 선보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해나 봐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얼리 어답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도서관에 가서도 골전도폰을 끼고 하는 이제 그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많은 화제가 됐는데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6조 7천억 가까운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변 전언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피규어 인형 같은 거와 그다음에 음악 관련 장비 세트들을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나는 얼리 어답터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젊은 층이나 그다음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환경에 민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겠다. 이 메시지가 저는 이번에 SNS를 통해서 표출한 거라고 저는 그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뭐 이제 이른바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너무 이제 목격담 정치에 대해서 피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직접 참여도가 높은 메시지 참여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한 전 위원장과 좀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들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조금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입장을 변경하겠다는 거고 대단히 최근에 이 KC 인증 마크를 받은 품목에만 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KC라는 그 말에서도 아실 수 있지만 이게 국내 안전 인증 장치인 셈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그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해외 직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소비자들한테는 이거 정말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해외 직구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 배송 기간도 국내 제품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굉장히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아동용품을 많이 구매하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짧게 쓰고 금방 또 버리기도 하고 해서 이른바 지역의 맘카페 등에선 불만 목소리가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대표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고려하고 보류하겠다라는 입장 내서 오늘 오후 브리핑까지 할 계획입니다. 브리핑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총선 백서 제작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백서 TF 위원장이죠. 조정훈 위원장은 이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는데 이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죠. 한동훈 위원장 가진 자산이 많은 정치인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팬덤을 갖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반면에 글로벌 떠돌이로 한 18년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세상에 본인도 출마 의사가 있는데 이 백서 발간 책임자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백서는 이미 당내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 그 소구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백서가 발간됐을 때 공정성과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 조정훈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백서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총선 결과를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 선거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훈적 의미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방향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은 결국 누가 선택했죠? 국민들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왜 국민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원인을 따져보기 이전에 선거 행위자들의 어떤 책임 문제만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방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총선 백서라는 거는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정훈 의원을 보면 지금 이미 나오기도 전에 다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한 전 위원장 다 책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는 기소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백서위원장은 결국 백서를 통해서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매일매일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그게 이 균형에 맞는 것이냐의 문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백서 발간 위원장은 본인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 서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당대표 출마 선거를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 백서가 본인의 당대표 선거를 위한 뭔가 자락 깔기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잖아요. 자, 그러니 과연 이 조정훈 의원이 맞는 게 정확하냐. 더군다나 조정훈 의원은 지금 이 당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이 회장이 잘못되는 걸 갖다가 지적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총선 백서 논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또 전당대회 출마론과 맞물려서 오히려 이게 또 한 전 위원장의 좀 힘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 백서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선거에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료로서 있어야 되는데 마치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지금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불이익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당원들의 또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선거라는 거는 패배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도와 인물과 이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큰 덩어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스탠스를 잡지 못해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그 교훈적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무슨 캠페인에 문제가 있었냐, 특정인이 어떤 선거 전략을 잘못 짰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그 디테일하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 점점 더 커지는 이른바 이게 말하자면 불균형 현상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등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뭐 90%대에 이르렀다고 보고 다만 백서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과연 설득력과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이 회암사를 방문한 건데요. 이 불교계가 이 김 여사 참석을 위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설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작년 12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뭐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어린이날 때도 이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이런 뭐 공개적인 행보를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거는 또 그것대로 이제 수사를 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번 행보는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상적인 뭐 약간 국정 운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선택한 이 불교 행사가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행사에서 만약에 뭐 외교 무슨 행사나 이런 데에서 나왔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이렇게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종교 행사에서 또 여기 행사 주최 측에서 굉장히 김건희 여사를 초대하려고 뭐 애쓴 뭐 이런 이제 뭐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행보 이후로도 이제 공개적으로 또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뭐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긴 했는데 김 여사가 다시 공개석상에서 영부인으로 좀 다양한 행보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일단 영부인의 지위와 기능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해외 정상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불교 행사 같은 경우에도 환지 본처라고 해서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이제 그 보관되어 있던 사리를 우리나라로 되찾아온 거예요. 불교계에서 그래서 이 관련된 행사에 여사께서 꼭 참석해 주셔야 된다. 사실상 주인공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사가 반드시 가셔야 되는 그런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전에 풀어야 될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제2부속실 대통령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 마찬가지고요. 더 근본적인 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사법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 견지할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입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회고록을 내놨는데 논란이 거셉니다. 먼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잖아요. 뭐 핵 공격만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은 헌법에다가 핵무장을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거는 대를 이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북한의 어떤 말하자면은 그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김씨 일가의 어떤 그런 그 명운과도 직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회고록이라지만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의 그 진심이었고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국가 지도자가 전략적 관계를 그렇게 낭만적인 마음으로 접근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희망은 전략에서는 안 됩니다. 희망은
철저한 냉정한 현실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김정은의 그 몇 마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진심이었고 비핵화가 이렇게 진전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미국과 우리가 협조해주지 않아서 김정은의 진심을 몰라줘서 이렇게 된 것처럼 표현하는 건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도 않고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표현에서도 저는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줄곧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과거 발언들도 먼저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볼턴 전 보좌관 또 미국의 폼페이오 전 장관은 좀 다르게 회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자, 김정은이 핵무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철폐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히틀러가 유럽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요. 어떤 국가의 지도자는 자기 국가의 전략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도 하고 숨기고 있죠. 푸틴이 그럼 우크라이나 공격 안 한다는 거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 어떤 현실에 따라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지금 북한이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저런 이야기는 해왔거든요. 예. 우리 핵은 방어용이고 우리 어떤 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순진한 발상, 이게 결국은 지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해왔던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고 이미 미국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견제를 했고 특히 김정은 본인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나 지금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에 이미 이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김정은이 트럼프한테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저 문재인하고는 하지 말고 우리 둘이 합시다. 저는 믿지 못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게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좀 끼워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당시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냥 둘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특히 이 회고록에서 보면 당시에 이제 이 미국이 왜 이 회담을 틀어준다는 걸 보면 한국이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양보를 많이 하려고 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견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그 말의 진정성만 믿고 한다? 그야말로 정말 순진한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의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제관계를 정말 순진하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저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두 분 다 얘기하신 건데 외교 전략적으로 밀렸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건데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닌가 이런 지적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아니냐 아니면 미국보다 김정은 더 신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저는 이제 이런 좀 예를 들고 싶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일 내국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랑 굉장히 이제 뭐 친밀감 있게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굴욕적으로 다 내줬다 이런 비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용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DJ의 햇볕 정책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북한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제 먼저 내어주는 것처럼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먼저 내어주자. 외교라는 게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 관계 나중에 이제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도 여권에서 그런 비판을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약간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본인이 당시에 이제 협상자일 때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측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이익에서 봤을 때 뭐 내어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당연히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서 지나치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면은 민주당의 약간 이런 뭐 북한 관련된 이 정책들을 네. 너무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일본과의 그 외교 관련된 이 이슈들은 굉장히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고록이 나온 또 다른 논란이 있죠. 바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첫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 관련 논란에 대해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타지마할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가 아니냐, 이후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청와대가 해명했던 간곡한 요청, 지속적인 요청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서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을 하고 현지에 가서 일정표를 보면 막바지에 타지마할이 추가되게 됩니다. 러크나우, 정부에 보고됐던 예산 배정의 마지막 일정지 러크나우에서 타지마할까지는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사께서 대통령 휘장을 타고 날아가신 거리겠죠. 배현진 의원은 인도에서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김정숙 여사가 와서 당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배현진 의원은 능청맞게 웬 흰소리냐 이렇게 또 다시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당시에 이제 이 행사가 보면 인도 정부 측에서 이제 우리 문체부 장관 도종환 그때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참석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교부 측에서 이 여사에 대한 참석을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종환 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수행원 몇 명에서 일반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가게 되면 비용 문제나 이런 것도 훨씬 줄어드는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이제 김정숙 여사 참석이 바뀌면서 전용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휘장이 달린 걸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쪽에서는 굳이 문체부 장관만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김정숙 여사 가게 됐는가? 누구의 의지 때문에 그래 됐는가라는 문제. 또 거기에 가게 되면서 타지마할을 직접 이제 단독으로 방문해서 저렇게 이제 이 인도 측에서 정말 모든 의전들을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인데 문제는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여사의 외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당시 여러 가지 어떤 공문이나 등등을 통해서 사실상 이거는 당시에 청와대 측이나 김정숙 여사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문제예요. 그거를 자신의 어떤 회고록에서 어떤 이 억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회고록의 내용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그 부부 동반으로 인도 국빈 방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인도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인도 방문이 가능하신지 이런 타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상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영부인께서라도 와 주십사라고 해서 이 일정이 성립이 된 것이다. 이건 이제 단독 외교 차원인 것이 있지 뭐 해외 여행이다 이런 건 과도하다라는 반박의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들어갔던 비용이 한 3억 7천만 원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교 비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에서 책정한 금액의 2배를 예비비에서,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 지갑입니다. 거기서 꺼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한 것도 예비비에서 국민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과거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3억 7천만 원, 물론 어떤 진영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정치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 전 대통령 딸과 관련된 쟁점인데요.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양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이에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다혜 씨가 SNS를 통해 작심 반언을 쏟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우리 아빠와 내 가족들이 이제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데 우리 가족에게 평안과 무탈이 있기를 기원한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불만의 목소리를 게시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본인과 관련된 여러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지인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교의 동창까지 이제 뭐 압수수색이 단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사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작성한 전세 계약서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갈고 밀고서 가져갔다. 이제 표현도 대단히 강도 높고 불만의 정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게시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죠.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에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선모 씨가
당시 아무런 전문성도 없었는데 당시 이상직 의원이 운영하던 타이스타 항공의 현지 법인에 전무로 취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직 의원이 그 당시에 공공기관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혹시 대가성이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게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주지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상직 의원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게 없고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창수 그 당시 전주지검장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중앙지검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속도가 이제 붙고 있다 보니까 검찰이 이제 금전거래를 위한 어떤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과도한 수사다 아직까지 사실이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문다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에 협조해서 남편의 명예를 그럼 회복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과도한 수사라고 방어막을 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검찰의 소환에 분응한 이 양 씨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했습니다. 그 국적이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를 한 건데 자, 어쨌든 국적상 외국인이잖아요. 앞으로 검찰 수사 순조롭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수사하게 되면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왜 이 양모 씨가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당시에 이 김정숙 여사가 옷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양모 씨라고 하는 이제 디자인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0벌이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많은 옷을 어떤 비용으로 이제 했느냐가 이제 쟁점인 겁니다. 만약에 이걸 어떤 대통령실의 청와대 특별 활동비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일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출처가 과연 그러면 개인적인 사적인 돈인지 아니면 공공적인 어떤 대통령 청와대 예산으로 쓴 것인지 바로 이 지점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양 씨의 어떤 이 딸이 원래 프랑스 국적입니다만은 당시 6급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당시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사의 어떤 해외 방문에 한 50여 차례 동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 청와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회사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일에 함께 합니다. 즉 겸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국 국적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왜 이 사람을 그러면 청와대에 당시에 채용했던지 바로 이 문제죠. 그렇다면 이 분과 그다음에 문다혜 씨 간에 이제 금전 거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있을 필요가 있지?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옷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당시에도 이 옷 문제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기록관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당시에 아주 명품이죠. 시사의 옷을 당시에 이제 김정숙 여사한테 이제 줬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뭐 굉장히 아주 고가의 옷인데 그럼 그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왜 그거는 받았는지 뭐 등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직 해명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는 뭔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심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건데 딸 다혜 씨와 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이 전 청와대 춘추광장 유 씨 이분도 지금 뭐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많이 안 나왔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제 혐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랑 다혜 씨가 주장하는 주장하는 게 아니 이게 지금 결국에는 사회 특혜 채용 관련인데 이게 지금 이혼해가지고 이제 전 사위거든요. 전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특혜 채용 관련해가지고 이 다혜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모든 사람을 지금 다 참고인으로 부르고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 먼지털이식 수사다. 그리고 이건 별건 수사다 이러면서 이건 굉장히 이거는 이게 이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혹의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신임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일 때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한 수사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이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자들이 이제 중앙지검장한테 이거 수사 가져올 거냐 이런 질문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진은 다 교체하고 이거는 김정수 여사 아니면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8월 영국에 방문 교수 활동차 출국했다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귀국합니다. 6월에 다시 출국하지만 이 시점의 귀국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당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에 대한 사면은 됐어요.
근데 이제 사면에 대한 이제 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복권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인데요. 근데 복권은 이제 현재로 하면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대선을 출마할 수 없게 돼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모식에 온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친문 세력이 굉장히 급격히 위축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친문 측에서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대표 인물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누군가? 거기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친문의 적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복권을 요청을 하고 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두루 만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눌 것 같아요. 즉, 갈 길이는 친문 세력이 뭔가 어떤 중심을 잡아주면서 뭔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야권의 새로운 하나의 변수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 대표뿐인 그런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라는 이제 이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야권의 어떤 분열 또 아니면 야권의 어떤 재편 이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아주 미묘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야권이 분열하니까 좋지만 또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세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복권이 돼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친노 친문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아주 미묘한 지금 분위기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상황을 하나씩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김 전 지사가 일단 한국에 있는 동안 누구를 만날지가 주목이 됩니다.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면서 지금 여러 인사들과 좀 접촉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명계 인사들과의 뭐 만남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끄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인사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비명, 반명 아니면 친명 이런 구도로 이제 조망하는 건 다소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대학 강연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또 견지하기도 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박용진 전 의원 이제 현직은 아직까지는 의원인데 이런 인사들과의 모임과 만남 그리고 대화가 있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사명복권 권한은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이걸 행사하신다면 이 대선에 출마가 또 가능해지는 정치적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야권 분열을 위해서 이런 카드를 검토하는 거 아니냐 여러 이런 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명계와 친명계는 약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모습과 함께 직접 들어보시죠.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 저는 정치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요.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한번 말씀하신 적도 기억하는데 대선은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들로 하여금 딱 어떤 선택의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이재명 독식 체제에 민주당 내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김경주 전 지사가 이 비명계에 그러면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친문들이 그냥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 아니면 비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전 지사가 이번에 총선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은 뭐 총선 당선인 중에 김경주 지사랑 뭐 가까운 분들이 누가 있을까 하면은 그렇게 딱 이제 얼굴 떠올리는 이런 얼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지사가 만약에 이제 복권이 돼서 뭐 이제 대통령 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친문의 구심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비명의 구심점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1급 체제에 약간 반하는 작용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깝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이제 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사실은 그 명심보다는 의심이 더 강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또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예를 들어 총선 때까지는 굉장히 견고했는데 총선 이후에 또 의장 선거를 거치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사면 복권이 돼서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 가능하다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복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구심점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제 뭐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특별 사면됐지만 지금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면 한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명시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저는 여론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지사가 물론 이제 전 지사가 지금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임종석의 낙마, 박용진의 낙마 이런 틈을 이제 보고 여기에 구심점이 돼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드루킹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공론의 장을 위협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론이 모이는 장소를 왜곡시키고 그걸 오염시킨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걸 했던 배후에 있던 분이 다시 복권을 받는 건 법적으로도 저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만 저는 최소한 김경수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이 좀 동의해 줘야 된다고 보고 법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행사할 때는 정치 지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야권에 이게 굉장히 미묘한 균열과 파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치 현상과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보고 종합적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복권은 법적인 것과 여론적인 측면 두 가지 다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귀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과 이 민주당 지지층의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저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위로합니다. 이게 무슨 한두 표, 두세 표가 뭘 어떻게 가른 것이 아니라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거잖아요. 수박을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어요.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른바 이 수박, 비명계를 색출하자면서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뭐 사과를 계속하는 모습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정청래 최고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건 이 국회의장 선거를 치르는데 외부에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한 압력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선거가 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더라도 이 외부 압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기류를 감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선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당원들과 단순히 괴리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원식 의원은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상당히 저변을 좀 닦으면서 1대1로 소통하고 본인에게 표를 달라고 했던 반면에 또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 좀 고공해서 선거를 좀 치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추미애 당선인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좌파 우파 아니지만 국회의장직은 또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한 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강선 지지층의 어떤 의견과 다소 이 괴리가 있다라고 해서 수박을 표출하자 이런 어떤 이 반응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제기하기보다는 거기에 좀 순응하는 듯한 부분은 저는 이건 당내 민주주의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박수현 당선인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것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도 강성 지지층과 이 당선인을 갈라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아마 개딸이 이재명 대표도 수박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일단 대의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 당원들의 어떤 SNS 직접 민주주의 이걸 이제 표방을 하면서 이 그룹들의 어떤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면 본인들의 어떤 이 성과가 있는 겁니다. 즉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결국 비명 행사가 이루어졌고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룹들이 이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당의 어떤 중요한 방향,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까지도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것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어떤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문제는 이제 이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까지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힘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당신도 수박이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민주당에 수박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장외 세력이 결국은 장내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 세력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고 이게 전체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설득을 하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참 독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본인의 팬덤 정치가 한편에 보면 유리한 것 같지만 이미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 힘을 좌지할 수는 오히려 그러니까요. 의원들보다는 이들을 좌지하는 장외의 유튜버들이 더 사실은 영향이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마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뜻은 딴 사람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뭔가 결정할 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전체 국민의 어떤 뜻과는 전혀 정반대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다음 대선에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 지지층 반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당이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나라 중에서는 대한민국 민주당 당원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세계적인 첫 길을 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모르냐 그러냐 이런 문제,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정당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 네, 새로운 정당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말은? 그러니까 저는 뭐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일정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들 뭐 팬덤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한테도 실제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면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과연 매번 이제 뭐 직접 민주주의 아니면 직접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가 실제로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주주들의 목소리 이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주들이 원하는 목소리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기업이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적절하게 이제 조금 구분짓고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효중 씨. 논란 속에서도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팬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단체복을 맞춰 입고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오늘도 김효중 씨는 두 번째 공연을 이어갑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경기장. 보라색 옷을 맞춰 입은 팬들이 콘서트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 강행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기념품을 구매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사건 이후 팬들의 지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김 씨의 공식 팬카페는 진위 확인이 안 된 부정적 기사에 반응하지 말라며 팬클럽으로서 할 일에 집중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매와 투표로 가수를 응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팬카페에는 김 씨가 제작에 참여한 이어폰을 구매했다는 글부터 가요대상 후보로 투표했다는 글까지 온갖 인증글이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응원글도 가득합니다. 무조건 팬들이 옹호한다고 하면 오히려 김효중 씨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팬덤 문화의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계와 방송계는 홈페이지에서 김 씨의 사진을 삭제하고 출연 분량을 잘라내는 등 이른바 손절에 나섰습니다. 모 구호단체는 김 씨의 팬클럽이 기부한 돈을 반환하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 씨 관련해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 씨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어제 콘서트를 강행을 했습니다. 자, 공연에서 처음으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이런 심정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자신의 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한 것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주목됐고 저도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할 것인지 궁금해서 굉장히 살펴봤었는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모든 죄와 상처를 내가 받겠다. 저 말에서는 아마 팬들을 공연장을 찾아준 팬들을 좀 의식한 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뭐 김호중 씨를 응원해온 팬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앞부분에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 속에는 본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내포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씨가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공연장도 어제 꽤 북적였던 것 같은데 공식 팬카페에는 이럴 때일수록 가수를 응원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팬들이 마음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김호중 씨를 응원하고 어떤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김호중 씨가 광고하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2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이어폰이거든요. 그 구매 인증 글이라든가 뭐 가요대상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인증 게시판에 보면은 지금 뭐 인기상 본상에서 세 개 부문에서 김호중 씨가 1위를 달릴 정도로 이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지마 응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불쌍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얼마나 스케줄에 지쳤으면 그러겠냐 이렇게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것이 어긋난 팬심이 아닌가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뭐 다툴 여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이 CCTV로 확인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진정한 팬이라고 하면 스타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쓴소리를 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요, 이 콘서트 관람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어요. 수수료가 10만 원이 넘고 이 당일 콘서트 취소는 티켓 가격의 수수료 뭐 30%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응원을 하는 팬들도 계시지만요. 실망해서 내가 예약해놨던 콘서트 가고 싶지 않다. 그럼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의 어떤 귀책으로 공연이 강행되는 경우에는 그냥 부담은 고객이 부담하는 게 맞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뭐 없습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과 관련한 규정은요. 관람일 10일 이내에 취소를 하게 되면 4,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과가 되지만요. 일자에 따라서 관람일 9일에서 일주일 전에 환불 조치를 했다라면 10% 수수료를 뗍니다. 그런데 당일에 이 수수료를 떼게 되면 30%나 물거든요. 그러면 김호중 씨 공연 같은 경우에는요. VIP석은 23만 원, 그리고 R석은 21만 원인데 보통은 혼자 가시는 분들보다는 한 2명 이상의 예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R석 기준으로 그럼 직전에 이런 수수료를 부과받게 되면 얼마를 띄게 되냐? 한 13만 원, 2인 기준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앞으로 예정된 공연들이 꽤 많은데 지금 어떻게 일정이 될까요? 일단 오늘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리고 23일, 24일 서울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고 해서 이 김호중 씨의 개인 콘서트도 예정이 되어 있고 6월에도 지금 김천 공연 그리고 6월에서 7월경에 서울 공연까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공연까지는 티켓이 오픈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서울 개인 콘서트부터 이 연출을 맡은 회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이 소속사가 기획을 하고 어떤 회사에서 연출을 맡은 공연 기획 연출사가 있는데 이 계약상으로 뭔가 해제 사유가 있다라든가 규칙 사유가 있는지 일단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기획사 측에서 계약을 그대로 강행하게
상영하겠다라고 하면 연출 계약을 맡은 회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기는 다소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연출하는 회사 쪽에도 부담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공영을 강행하지 않은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건 정황도 하나씩 짚어보죠. 김호중 씨는 지난 9일에 사고를 낸 뒤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지금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과수는 음주 대사체가 발견됐다고 이 소견을 밝혔는데 일단 음주 대사체 이게 뭔가요? 이게 새롭게 지금 도입된 어떤 과수사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음주 이력을 소변 또는 모발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변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그리고 모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음주를 했던 이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 음주 대사체로 확인을 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술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알코올 성분, 에탄올 성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대사체가 결합이 돼서 잔여물처럼 남게 됩니다. 이 에탄올 대사체가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혈액을 타고 돌다가 모발에 쌓이는 방식인데 그래서 소변 또는 모발로 음주를 했던 이력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과수에서 아마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17시간 지나서 이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소변 샘플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변 샘플을 분석한 결과 사고 전에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지금 보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봐야 되는 게요. 일단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처벌 범위에 들어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지만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사체가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음주가 있었다는 이력 자체만 가지고 이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그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김호중 씨가 그러니까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대사체 검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가까운 시점에 술을 또 한 번 마신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 김호중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음주 정황 상황이 지금 속속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흥지점에 가기 전에 근처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주문했고 식당을 나와서 주점으로 갈 때 이미 대리기사가 차를 운전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거든요. 물론 뭐 술을 안 마시고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 있어요. 뭐 피곤하거나 그럴 경우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죠. 이날의 김호중 씨 동선을 보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유흥주점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본인의 집으로 가서 나중에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 시발점이 됐던 식당에서 5명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일행들이 술을 시켜서 같이 식사와 함께 곁들였다는 거예요. 5명이 마신 술이 소주 7병과 맥주 3병으로 지금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씨가 물론 술을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로다, 없다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일행들이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부 같이 술을 마신 게 아니겠느냐라는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유흥주점에서 나온 이후에 본인의 집에 갔던 시점이 밤 11시 15분쯤이었고 그 바로 직후에 이 같은 사고를 내면서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겁니다. 정황이 또 있는데요.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가 경기도 구리의 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한 정황 말씀하신 것처럼 포착이 됐습니다. 매니저가 거짓 진술을 하러 경찰에서 갔을 때 이때가 아닌가요? 그렇죠. 시점상으로 보면은 이 사고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그 숙박업소 근처의 편의점에서 찍힌 화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점상으로는 이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고 있을 그 시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김호중 씨가 이걸 구입해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어쨌든 사고를 낸 본인이 이 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허위 자수를 했다는 걸 자기는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몇 시간이 흐른 시점에 편의점에서 뭔가를 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몰랐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 이 어떤 공황장애, 그
상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태를 설령 벗어난 모습처럼 일단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그런 심리적인 그런 육체적인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사고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음료를 사는 동안 그리고 맥주를 사는 동안 매니저가 도대체 뭘 한다고 생각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또 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명 개그맨도 불러서 곧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참고인 조사에서 만약 이 김호중 씨의 음주 사실을 이 개그맨이 증언한다면 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엔 끝까지 본인이 부인할 경우 측정을 못하면 법으로는 처벌 못한다, 이런 또 판례를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참고인 진술 조서로서 뭐 요건만 만족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부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이 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요건만 만족한다고 하면 증거 능력은 가질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되려고 하면 0.03% 이상이라는 음주운전 처벌 범위 내에 들어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운전을 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맞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이 돼야지만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 같은 것들로 역추산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해서 기소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아주 가끔 처벌된 사례도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입증이 부족하다.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량이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음주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 엄격하게 보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음주 정황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김호중 씨가 사고 미조치죄, 뭐 지금 도주치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만약에 처벌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 형량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서 음주 정황이라는 것이 형량에 반영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로 나온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평당 매매가 1억 원이 넘는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미혼 남녀 입주민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모임이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조건도 꽤 까다롭다고 해요. 일단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서울 반포동의 2,900세대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난달에 전용 84제곱미터, 이게 한 25평 정도 되는데 거래 금액이 4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당 1억 원이 넘는 그런 아주 고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 아파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입주민들끼리 서로 뭐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고 믿을 수 있고 신뢰를 서로 할 수 있으니 입주민들의 자제들끼리 만나게 하는 그 주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가입비는 10만 원이고요. 연회 비만도 3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싸네요. 이 아파트 모임에서는 왜 회원들 간의 오프라인 만남도 계획 중일까요? 왜 이런 모임을 만들고 또 참여하게 된 건지 입주민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주일 때부터 초중고 연수 다닌 애들이 그 많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가잖아요, 여기는 더. 결혼정보회사보다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간다. 한마디로 조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의견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사실 뭐 요즘에 꼭 고급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끼리 뭐 커뮤니티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이 아파트 사는 사람과 사돈 맺고 싶다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요, 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좋지만 이것이 자칫 물질주의라든가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흐르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가치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가 높아지고 있는데 담장만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임 주최 측은 단순한 커뮤니티 소모임이니까 너무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 이런 반응이거든요. 또 그런데 위화감을 또 조성한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특권을 이제 스스로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이제 교육과 혼인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둘 다 이제는 계층 이동의 어떤 수단으로서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혼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끼리끼리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던 것도 우리 사회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 단면과 상징적인 장면을 또 이 아파트 단지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야, 무려 5억 원 복권에 당첨된 사연입니다. 이 최근 복권을 구매해서 1등에 당첨된 여성의 사연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보통 복권이면 돼지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딸이 긁은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고요? 네, 어린 딸이 긁은 복권이 1층에 당첨돼서 딸이 엄마 됐어 그러는데 진짜야 하고 못 믿다가 보니까 진짜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저 사진이네요. 네, 이 당첨 사진을 제가 보다니 참 저도 얼마 전에 연예인 꿈을 꿔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데 이분이 평소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복권을 구매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갖고 있던 당첨 1,000원짜리 복권 당첨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러 판매점에 들러서 복권 7장을 샀는데 바빠서 딸들이 이제 복권 긁는 걸 좋아하니까 딸한테 긁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잊어버렸는데 딸들이 진짜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진짜 1등에 당첨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해보는데 1,000원, 2,000원짜리 가끔 되거든요. 근데 정말 부러운데 당첨금 5억 원 어디다 쓴다고 합니까? 글쎄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우리가 가게가 어렵다 보니까 다들 대출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복권 당첨돼서 대출금 해결하시고 이 긁은 딸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날이 더 덥죠. 전국적으로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1도 등 특히나 영남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한데요. 외출 시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와 북부 중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져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낮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춘천과 광주, 전주가 29도, 안동이 30도까지 오르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꽤 쌀쌀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9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